우리가 아마 1단원부터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단원의 제목이 문학의 향기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문학의 우리 현관문제집 목차 한번 볼까? 1단원 목차 보시면은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교술갈래와의 만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문학의 4대 장르라고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각각의 장르별로 대표적인 작품들을 보면서 문학의 갈래의 특징을 배워보는 게 이번 단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전에 이제 필요 없어. 문학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겠지. 그러면은 문학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야. 문학이 뭡니까, 여러분? 아, 빨리빨리 대답해. 빨리빨리. 3번 작품. 3분 작품? 그러면은 3분이 아닌 거는 문학이 아니야? 문학에 뭐가 있어야 돼? 글? 시 같은 거야, 맞아. 그치, 글이 맞아. 그러면은 우리 모의고사 풀어봤잖아요. 모의고사에 비문학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 비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이랑 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슨 차이가 있길래 문학과 비문학이라고 할까? 문학이 아니라는 거잖아. 문학에는 감정이 있어. 그리고 비문학에는 감정이 없어. 그래서 읽을 때 뭐가 더 재밌어요? 문학이 그나마 더 재밌잖아. 그치? 왜냐면 문학에는 감정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학은 감정을 언어로 아름답게 표현한 예술의 한 갈래를 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감정을 음악으로 아름답게 표현하면은, 음악으로 아름답게 표현하면 음악이지. 그러면은 감정을 그림으로 아름답게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미술이 되는 거야. 빨리. 지금 진도 나가느라 급하니까 미술이 되는 거야. 즉,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다 감정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만 다를 뿐. 표현 수단만 다를 뿐. 문학은 언어를 통해서 감정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학이 다 똑같이 언어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 그런데 이 갈래를 파악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나요? 게임도 막 그런 종류가 많잖아. 뭐, 때려 죽이는 게임도 있고, 뭐, 키우는 게임도 있고, 퍼즐 게임도 있고, 종류가 많잖아. 그러면 그 전략에 맞는 공략법을 파악을 해야지 게임에서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겠죠. 맞습니까? 태연아,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 쳐다봐? 맞아? 네. 게임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요. 잘해, 못해? 잘해요. 게임은 잘하는데, 응? 다음 말 안 할게. 자, 그러면 문학에서도 마찬가지 갈래별 공략법을 알고 있어야, 그럼 예를 들면 시야. 그러면은 시가 어떤 건지 알고 있어야, 시를 이해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야 시의 주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갈래 지식을 파악하는 것이 문학의 기본. 그래서 우리가 방학 내내 했던 게 시와 소설의 갈래 지식이었던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사실은 문학의 갈래는 시와 소설 이렇게 나눈다고 하지 않아. 여기 나온 대로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교술갈래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뭐 필기 혹시 안 할 거야? 나 공부하려고 웃었겠냐? 너 진짜 게임 잘하는 거 맞아? 뭐 잘해? 거짓말 쳤어? 서정갈래랑 서사갈래는 이름이 비슷하죠. 정, 마음이라는 뜻이야. 서사는 줄거리, 시간의 흐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서정갈래는 화자의 마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드러낸 문학을 서정갈래라고 하죠. 대표적인 서정갈래가 뭐예요? 우리 배웠던? 대답해! 글씨 연습하러 왔어. 대답해.
자, 그 다음 서사갈래는 줄거리가 있는 문학이라고 뭐예요? 두 글자? 소설. 소설이에요. 그래서 서사갈래는 일정한 줄거리와 갈등을 흥미롭게 풀어낸 이야기죠. 를 서사갈래라고 하고 대표적인 갈래가 소설입니다. 자, 다음은 극갈래인데요. 극은 우리 극이라는 말 언제 들어봤어? 우주야. 연극. 연극에서 들어봤지? 연극의 대본 또 연극이랑 비슷한 것 중에 요즘에 연극 잘 안 보잖아. 연극이랑 비슷한 것 중에 우리 요즘에 뭐 많이 봐요? 뮤지컬. 뮤지컬 많이 봐. 교양 있으시네요. 드라마, 영화 많이 보지 않아요? 드라마, 영화에도 대본이 있고 연극에도 대본이 있고 뮤지컬에도 대본이 있겠죠. 그러한 극본들을 극갈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갈래는 그러면은 소설과 연극의 차이가 뭐야? 동원아, 소설과 연극의 차이가 뭐야? 연극은 대화를 어. 주고받는. 그렇지. 소설과 연극 둘 다 줄거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극갈래만 따로 빼서 문학의 장르로 인정해줬을까? 얘는 대사와 행동에 의해서 줄거리를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문학입니다. 대화와 행동을 통해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문학. 자, 그러면은 연극의 대본을 뭐라고 할까? 이 문학의 갈래를 지칭하는 말인데. 태연이 알아? 대사. 연극, 연극의 대본. 잘 모르겠어요. 너의 시도에 굉장히 박수를 보낸다. 그럼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은 뭔지 알아요? 시나리오. 그렇지. 그러면은 연극의 대본 기억 안 나?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웠을 건데. 아는 사람? 희곡이라고 그래. 들어본 적 있지? 태연이 들어본 적 있지? 진짜야, 너 거짓말 하면은 나중에 지옥 가. 진짜 거짓말이야. 들어보겠어요. 들어보긴 했어요. 연극의 대본을 희곡이라고 하고 영화 드라마의 대본을 시나리오라고 해요. 원래 시나리오는 문학에 안 껴줬었거든.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연극보다 영화 드라마를 더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교과서에 시나리오가 더 많이 실리기 시작하고 있어. 뭐 교과서에도 재밌는 거 있던데? 나만 재밌는 거야, 사실. 자, 그 다음 교술갈래는요, 여러분. 이때 교가 교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훈을 서술하는 갈래, 교훈을 이야기하는 글인데, 교술갈래의 개념은 경험을 통해 교훈적인 깨달음을 전달하는 글이에요. 혹시 이거 뭔지 아는 사람 있나? 재빈이 알아? 근데 여러분 다 알고 있어. 여러분도 아마 써본 적이 있을걸, 교술갈래 작품을. 내가 오늘 국어 수업을 했어. 그런데 선생님이 오늘따라 너무 예쁘시고 착하시고 수업도 잘하시고 그래서 이번 학기가 정말 기대가 됐다라고 집에 가서 글을 쓸 수 있어요. 그쵸? 예. 그렇지. 고맙다. 자, 그러면 그거 재빈아 뭐라 그래? 일기라 그래. 그 일기가 문학의 한 장르란 말이야. 모르겠어? 일기 같은 글을 뭐라고 하게? 그렇지. 그러면은 얘의 특징은 뭐야? 내가 오늘 한 경험, 국어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의 위대함을 깨달았다.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건데 그런데 방금 같은 내용으로 수필을 쓴다 하면은 교과서에 실릴까 안 실릴까? 안 실려요. 왜? 교훈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 깨달음이 교훈성을 가질 때 우리는 작품성 있는 교술갈래, 작품성 있는 수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이걸 왜 배워야 된다고 했지? 공략법을 알아야지 작품의 주제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시 같은 경우에는 뭘 봐야 돼? 운율, 그리고 또 우리 함축성 같은 것들, 상징적 의미 같은 거 봐야겠지. 서사관례는 뭘 봐야 돼? 줄거리와 갈등을 파악해야겠지. 그리고 극관례는 뭘 봐야 돼? 대화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심리나 그 성격을 파악해야겠지. 교술관례는 뭘 봐야 돼? 어떤 경험을 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를 봐야겠지. 작품별로 같은 주제여도 전달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뭐라는 거예요? 이 갈래별로 주제를 형상화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해봐 라는 단원인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이 바로 서정갈래와의 만남, 문태준 시인의 산수유나무의 농사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막 일반적인 사람들은 꽃이 피면 예쁘다고 하고 꽃이 지면 안 예쁘다고 하고 맞지? 그리고 그늘이 지면은 마음에 그늘이 졌다 하면은 좀 어두운 사람이라고 하고 그늘이 없으면 밝은 사람이라고 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한단 말이지. 그런데 그런 인식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새롭게 생각해 봤더니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깨달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상징성을 가지고 드러낸 문학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목, 여러분 제목 잘 봐요? 안 봐요? 문제 풀 때? 잘 안 보잖아. 그런데 사실은 제목이 여러분들 뭐 소설이나 시 같은 거 써봤어? 수행평가 같은 걸로 써보지 않았어? 초딩 때라도? 네. 써봤지? 그럴 때 제목 정할 때 되게 어렵지 않아? 왜 어렵냐면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임팩트 있는 단어, 가장 중요한 단어를 넣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목이 이 작품 전체의 중심 내용에 다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 제목이 엄청 중요해. 그럼 산수유나무의 농사에서 뭐가 중요하겠어? 산수유나무 넌 안 시키면 대답 안 할 거야 진짜로? 그럼 너네 둘이만 이제부터 계속 대답해. 어때? 아니. 이런 것만 대답하고. 알아서 대답해. 알겠어? 니네 대답하라고 잔소리할 시간 없어. 너네 이러면은 시험 기간에 보강해야 돼. 원해? 일주일에 나 3번씩 보기 원해? 나는 원치 않거든? 니네는 원치 않지? 그러면 빨리 대답해. 빨리 지도 나가게. 알겠어? 뭐가 제일 중요해 보여, 제목에서? 산수유나무. 산수유나무 중요하지. 여러분, 산수유나무가 뭔지 알아요? 보면 알걸? 근데 봄이 되면 노랑 색깔 꽃이 이렇게 약간 점박이처럼 피는 꽃이 있어요. 요렇게 생긴 건데. 요렇게 생긴 건데. 본 적 있어? 좀 주변을 좀 돌아봐. 맨날 핸드폰만 보고 걷지 말고 얘들아. 봄에 꼭 산수유나무를 봐봐. 자, 근데 이 산수유나무가 중심 소재인데 근데 여기에서 좀 신박한 표현이 있지 않아? 산수유나무의 농사가 무슨 뜻일까? 산수유나무가 뭐 한다고? 농사를 짓는다고.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는 사람? 없지? 그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 법한 내용을 시로 만들어야지 좋은 시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선생님 제목이 왜 중요하다 했어? 제목이 전체 내용을 포괄하니까 그렇다 했어? 그럼 전체적인 내용 뭐겠어? 산수유나무가 농사 짓는 내용이야. 맞죠? 자, 근데 산수유나무가 농사 짓는 내용에 대해서 읽어보자 하는 게 되게 웃기잖아. 이 안에 들어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이 작품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산수유나무의 농사 본문 읽어보고 이 제목의 의미가 무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자, 그러면은 지금 산수유나무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산수유나무가 두 가지의 결과물을 만들어요. 우리 농사라는 게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행위잖아요. 산수유나무가 농사를 지었어? 뭘 만들었어? 노란 꽃. 노란 꽃이랑 끌. 네 일주일에 나는 3번 만나. 아니, 할게요. 해. 뭐 만들었어? 노란 꽃이랑. 그늘. 그늘 만들었어. 그치? 우리 노란 꽃이랑 그늘에 파란 색깔로 네모치시고. 자, 노란 꽃 산수유나무가
만들어낸 결과물 1. 그리고 그늘의 결과물 2.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신선한 표현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신선하다고 느끼셨나요? 터트리다. 아, 근데 이거는 터뜨린다고 좀 자주 얘기해. 왜냐면 원래 꽃봉오리였는데 꽃잎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꽃봉오리가 열려서 꽃잎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꽃봉오리가 터진다고 이야기 많이 해. 이건 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인데, 이행에 그늘이 노랗다라는 말이 조금 신선하지 않아? 그늘은 보통이 아니지. 그늘은 무조건 무슨 색이죠? 검은색. 검정색이잖아. 그런데 얘는 노랗다고 얘기하는 거야. 왜? 산수유 나무가 노란색이잖아. 산수유 꽃이 노란색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잘 봐.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 이게 왠지 선생님이 필기해주는 거를 막 그렇게 아기새처럼 어미새 먹이 기다리듯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 내가 생각해야 돼.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산수유 나무가. 그리고 여기에 노란 꽃이 와다다다다다 있어요. 근데 봄이 만개하면 만개할수록 꽃이 와다다다다다 더 커지겠지. 그러면은 이거에 맞게 그늘도 이랬다가 이렇게 점점 더 커지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 그늘은 뭐의 그림자인 거예요? 꽃. 그치, 산수유 꽃의 그림자야. 맞아? 그래서 근데 산수유 꽃이 노란색이잖아. 그러면 이 그늘이랑 산수유 꽃은 사실 같은 존재야. 맞죠? 그러니까 얘가 그늘이 노랗다라고 표현한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산수유나무를 볼 때 산수유나무가 농사를 지었다면 결과물이 뭐라고만 생각해? 꽃. 꽃이라고만 생각해. 그늘엔 사람들이 관심을 안 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 구절의 맥락의 의미는 뭐겠어? 그늘에 관심을 가져야 되라는 거야. 그러면 이 화자는 꽃이랑 그늘 중에 뭐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의미를 얘기하겠어? 네. 그늘. 그러면 우리 이 작품에서 그늘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다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행까지 읽었을 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늘도 노랗다 했는데 그러면 그늘의 긍정적인 의미는 뭘 것 같아? 먼저 추론해 볼까? 재민아, 뭔 것 같아? 그늘의 긍정적 의미? 햇빛을.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막아줘. 내가 대신 이렇게 해서 막아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희생, 배려, 위안, 요런 의미를 가집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근데 우리는 보통 어둡게 생각하는 사람, 좀 어두컴컴한 분위기를 가진 사람한테 너는 왜 이렇게 그늘졌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야. 보통 그늘은 상대방의 부정적인 면을 지칭할 때 쓴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자, 그러면은 이 그늘이 쪼그라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야. 옥말려든다고 무슨 뜻이죠? 안쪽으로 오그라져 말려들자잖아. 이 그늘이 쪼그라드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한대, 싫어한대? 싫어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야? 그러면은 나 혼자서 그늘을 가지고 싶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파란 색깔로 밑줄 칠 거야.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 그늘을 좁히는 이유가 뭐야? 나만 편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파란 색깔로 타인에게는 그늘을 줘요, 안 줘요? 안 주겠다라는 마음이야. 타인에게 베풀지 못하는 이기심을 상징해요. 그러면은 이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 작품에서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 부정이에요. 자, 그럼 불평하는 사람들 부정이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에다가 세모 쳐주고. 자, 근데 불평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보라고 하잖아. 뭘 보라고 하겠어?
그치, 누구의 그늘? 산수. 산수유나무의 그늘이야. 그러면 이 불평하는 사람들은 산수유나무 어떤 관계일까? 서로 속성이 비슷해요? 반대돼요? 네. 반대돼요. 이 불평하는 사람들 산수유나무와 대조되는 대상이지. 우재 오늘 많이 피곤하니? 아니요. 그래, 엄청 피곤해 보이는데.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래요. 그늘이 중심 소재니까 집중해서 봐야겠지.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아, 그늘이 산수유나무를 만들었더니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이 그늘도 이 한 해 동안 산수유나무가 열심히 키워낸 결과물이구나라는 인식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서 이 농사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보자고. 농사는 뭐를 키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주야. 농작물. 농작물이야. 농작물은 생명이잖아. 그치? 그리고 농작물을 기르기 위해 1년 동안 애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농사가 가지는 의미 파란 색깔로 동그라미 치시고 생명을 가꾸고 1년 동안 계속 물 주고, 비 오면 막아주고, 막 잡초 뽑아주고, 벌레 치워주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엄청나게 많은 정성을 베풀어야 된단 말이야. 생명을 가꾸고 베푸는 일이야.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산수유나무. 산수유나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목의 의미가 좀 다가오시나요? 산수유나무의 농사? 자, 그래서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 거기다가 빨간 색깔로 체크해 볼 거야. 그늘 동안부터 농사를 짓고 있다까지. 자, 이만의 주체는 산수유나무죠. 그럼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늘이 사실 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치. 꽃이 피면서 그늘이 커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꽃을 피우고 그 꽃이 그늘을 만드는 과정을 우주야 뭐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죠? 농사. 농사 짓는 과정에 비유함. 어디다 적어요?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에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이제 그늘의 의미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지금 보면은 꽃은 여기 땅에서부터 떨어져 있어요. 그쵸? 땅이랑 비교했을 때는 하늘에 가까워요. 근데 그늘은 땅에서 넓어져요. 그런데 아까 그늘의 의미가 뭐였어?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는 존재였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보다 높아야겠어? 낮아야겠어? 낮아야겠어. 그러니까 땅에서 넓어지는 거야. 그늘의 속성이 여기서도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빨간 색깔로 또 밑줄 칠게요.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왜? 내가 왜 제일 바닥에 있는 거야? 다른 존재를 뭐 하기 위해서? 나보다 다른 존재가 더 어디로 가라고? 위로 가라고. 다른 존재를 배려하는 마음을
마음이, 근데 여기 뭐래? 그늘을 땅에서 넓어진다고 하지. 이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커지는 거야. 마음을 넓혀가는 모습. 자, 그럼 이렇게 정성 들여서 그늘을 키우는 산수유나무가 그늘을 키우는 과정을 농사에 비유했잖아. 그럼 산수유나무는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 농부. 농부에 비유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밑에 빨간 색깔로 밑줄 칠게요.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자, 농부랑 비슷한 게 뭐야? 농부도 농작물을 기르기 위해서 배려하고 희생하고 도움을 주잖아요. 산수유나무도 그런 정성과 노력을 들이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다른 존재를 배려하는 산수유나무와 나무의 속성을 정성과 노력을 들여 농사를 짓는 농부에 비유함. 자, 여기서 있는 표현 방법 두 가지 찾아보자. 태연아, 네? 여기서 있는 표현 방법 뭐게? 비유. 중에. 정성과 노력. 응? 정성과 노력. 무슨 법 하는 것들 있잖아. 표현 방법이라고 하면 무슨 법으로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비유법이라는 건 없어. 비유하기에 종류에 무슨 법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걸 보면 아니야? 그 구절을 봐야 알지. 농부처럼? 니는 뭐 시험 볼 때 컨닝했어? 농부처럼, 뭐뭐처럼, 인듯, 인양, 듯이, 같이. 1번. 지금 뭐. 그렇지. 자, 그리고 지금 누가 농부라고? 수유나무. 산수유나무가 농부래. 그 산수유나무는 나무잖아. 농부는 사람이잖아. 뭘까? 사람이 아닌 것을? 활. 아, 그거는 무생물은 생물처럼. 비슷한 거야. 그거 바로 뒤에 있는 거야. 어디 쳐다봐? 너 시험 때도 그렇게 해줄 거야? 그럼 둘이 같이 그냥 빵점 받아. 어때? 친구를 도와주는 일이 아니야. 너 미안하다 그래. 미안. 뭐라고? 의인법. 너 그렇게 웃으면서 밝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 지금 떳떳해? 의인법. 아니야. 선생님 태연이가 웃었으면 좋겠어. 자, 지금 아까 의인법 사용됐고, 그 다음.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이다. 자, 그 농사 지은 것들을 다 끌어모았더니 노란 좁쌀 5대, 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많아 보여요. 그쵸? 그래서 5대 무게의 그늘이라고 이야기해. 자, 그러면은 지금 봐라. 아까도 똑같은데 그늘은 까만색인데 다 그늘을 모아봤더니 무슨 색이 됐대? 노란 좁쌀이 됐대.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그늘과 산수유나무 꽃이 동일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일단은 감각이 뭐예요? 무슨 감각이 나타났어요? 우주야,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 무슨 감각이 나타나요? 시각이지. 그런데 봐봐. 근데 무게가 5대래. 그럼 어떤 감각도 있는 것 같아? 맞아. 무겁다잖아. 그치? 맞아? 그래서 이거는, 그늘 농사, 무게가 많아진다라는 건 뭐야? 내가 농사 지은 거에 무게가 무거워진다라는 건 그만큼 농사를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됐다. 잘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만큼 내 농작물의 가치가 많다라는 거야. 맞죠? 그래서 그늘 농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시각적으로 그리고 촉각적으로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파란 색깔로 노란 좁쌀 다섯 대무게의 그늘에 그늘 농사의 가치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함 하는데 동건아 형상화가 뭔지 알아요? 표현하는 거.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 너가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네. 약간 눈에 보이게 오, 맞아. 그러면 눈에 보이게 표현한다는 건 뭐예요? 원래는. 안 보이는 거. 그렇지. 그래서 형상화라는 거 여러분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되게 있어 보이는 말이잖아. 그래서 다 몰라. 물어보면 형상화 뭔지 다 몰라. 형상화 할 때 이 형상이 무슨 뜻일까? 실체. 그렇지. 모양이라는 뜻이야. 화는 뭐뭐가 된다라는 거지. 그럼 모양이 된다라는 거야. 원래 모양이 없었던 것이 모양이 드러난다라는 뜻이거든요. 얘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 형상으로 드러내는 것을 형상화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주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야, 그래서? 지금 실 끝까지 읽었잖아요.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를 이해하지 못했어? 정말 슬프네요. 진짜 이해하지 못했어? 안 돼, 안 돼. 그럴듯한 주제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야. 작품의 구조를 근거로 생각해봐. 뭐 하자고 얘기하는 걸 거 아니야. 뭐 해야 된다, 뭐가 좋다, 이런 걸 거 아니야. 뭐가 좋다? 배려. 오, 그래. 그냥 봐봐, 얘들아. 여기에서 배려가 좋다를 바로 얘기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야. 여기서 뭐가 좋다로 시작해야 돼? 그늘이 좋다로 시작해야 돼. 여기서 그늘 좋아하는 거는 좀 쉽게 알 수 있잖아. 쉬워요, 어려워요? 우주 쉬워요, 어려워요? 그늘 좋아하는 거? 싫어요. 그래, 그럼 그 다음에 그늘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돼.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상징적 의미, 궁극적인 주제를 바로 꺼내려고 해. 그런 건 어렵지. 무조건 시의 구절에 근거해서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그거야. 다른 사람 배려하면서 살자. 그늘이 좋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배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선 배려라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 계속 뭐만 얘기해? 그늘만 얘기해. 그늘 농사만 얘기한다고. 배려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늘은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배려하는 마음을 그늘이 넓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거야. 그럼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말이 더 와닿겠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에서 사실 시를 쓰는 이유야. 내가 시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다 감정이잖아. 감정은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 눈에 안 보이는 걸 이런 다양한 비유법이라든가 형상화, 감각적 표현 이런 걸 통해서 구체적이고 좀 그 생동감 있게 드러내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더 인상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시를 쓰는 거예요. 서정갈래의 특징 이해돼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다 읽어봤으니까 그늘의 의미 정리하고 갈 거야. 우리 이행에 산수연 없는 그늘도 노랗다 할 때 결과물 이 이렇게 썼었죠? 결국 이 그늘의 상징적 의미가 뭐였다고? 배려. 그렇지. 다른 존재에 대한 배려였다고. 거기에 위안과 휴식, 다른 존재에 대한 배려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그러면 산수유나무의 농사라는 제목의 의미는 무엇일까? 재빈이 어때요? 산수유나무의 농사라는 제목이 가지는 상징적이고 함축되는 의미가 무엇일까? 산수유나무가 농사를 짓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그늘을 만든다. 근데 그늘의 의미가 뭐였지? 그치. 그럼 산수유나무가 가지는 뭐 그런 배려와 포용력? 뭐 요런 게 주제가 되지 않겠냐는 거야. 이해되시죠? 산수유나무의 농사야. 제목에다가 빨간 색깔로 밑줄 쳐주시고 다른 생명들을 배려하는 공간이자 뭐지?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인 나무 그늘을 만드는 일. 근데 이거 쉬운 시는 아니기는 한데 구절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뭐 배려라는 키워드는 그래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서정갈래의 특징을 가지고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를 다양한 표현 방법과 참신한 발상으로 드러낸 문태준의 산수유나무의 농사였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 없겠지? 그러면은 빈칸도 다 채울 수 있겠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는 뭐 자유시 서정시지. 그 다음 성격은요. 얘들아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살아야 한단다. 교훈적이지. 그리고 비판해요. 누구를 비판해요? 우주야 누구를 비판해요? 배려하지 않는 사람. 그렇지. 마음이 옥말려드는 사람들,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해요. 그래서 비판적이고 주제는 잠깐만. 뭐가 빈칸이야? 아닌데? 산수. 아, 주제에 내가 다 빈칸을 해놨어? 그래. 동건아, 주제 뭘 것 같아?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삶을 살자. 그치? 산수유나무의 그늘이 주는 산수유나무의 그늘이 주는 배려와 평안함. 배려와 평안함. 자, 특징. 대상인 자연을 바라보는 우주야. 막 자연 보고 막 농부라고 하고 그늘 보고 노랗다고 하고 이거 일반적인 사람들 할 수 있는 생각이 없는 생각이에요. 발상이 어때? 달라요. 그치. 남들과 달라요. 우리 그런 걸 뭐라 그래? 오. 창의적이라 그래. 또. 참신하다 그래. 참신한 발상이 드러나고 참신한 발상. 자, 그 다음 2번. 인간과 자연의 속성을 동거나 뭐 해서? 의인화 이 구절을 잘 봐봐. 인간은 마음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해. 그치만 자연은 계속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늘을 넓혀. 그렇지. 대조하여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얘들아 일주일에 한 번씩 빈칸 시험 볼 거야. 이거 나중에 너네가 다 시험 볼 때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기억해. 자, 그 다음 산수유나무를 농부에 비유했어요. 요거 태어나 산수유나무를 뭐 한 거라고?
그렇게 바로 앞으로 가면 되냐? 비유, 아까 내가 비유라는 답은 없다 했잖아. 너 비유라는 답은 없어. 너 그렇게, 선생님의 질문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거나 얘기하니까 그렇지. 지규도 아니야. 산수유나무, 그러니까 지금 쓴 거 필기한 거 순서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너. 그러면 안 된다고, 태연아. 지금 그거 글씨를 쓸 때가 아니라고, 태연아. 산수유나무를 농부에 비유했다고. 산수유나무는 사람이 아니잖아. 농부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의인이 바로 나와야지. 그거를 바로 앞에를 뒤져보고 썼던 순서대로 비유, 지규, 의인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그럼 너 시험에서도 그렇게 3번의 기회를 줄까? 그럼 정답을 맞히겠지. 그럼 100점을 누가 못 맞겠냐고. 알겠어? 자, 그 다음. 산수유나무를 농부를 의인화함으로써 그늘에 대한 시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그리고 생동감 있고 구체적인 이미지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어떤 심상이 두드러졌어, 우주야? 감각적, 중에서. 시각, 시각적 심상을 활용해서 생동감 있고 구체적인 이미지를 형상화하고요. 다음 글의 짜임 보시면 1, 2행은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피워서 동건아 뭐를 만들었어요? 그늘을 만듦. 그래서 화자가 이 사람들에게 산수유나무의 그늘을 보라고 말했어요. 태연아, 어떤 사람들에게 산수유나무의 그늘을 보라고 말했어요? 들어진, 그건 봐도 돼. 구절을 찾는 거니까. 정말 뭐가 옥말려든다고? 타인에게 베풀지 않는 구절의 근거에서. 마음이 옥말려든다고 뭐 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그렇지.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산수유나무의 그늘을 보라고 말했어요. 이거 뭐야? 엔터를 잘못 쳤네. 우주야, 산수유나무가 그늘 뭐를 지어서 땅에 그늘을 드리웠어요? 농사. 그 다음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지어서 뭐 5대 무게의 그늘을 만들었어요, 재빈아?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을 만들었어요. 자, 개념 보시면 시험 및 식구의 상징적 의미 볼게요. 노란 꽃이 상징하는 게 뭘까? 태연아, 노란 꽃과 그늘이 상징하는 게 뭐였지? 산수유나무가 만드는 결혼 그렇게 해서 보고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5초라도 네가 생각해보고 앞에를 봐. 알았어? 자, 산수유나무가 만든 결과물. 그 다음 그늘이 상징하는 건 뭐였죠, 재빈아? 배려, 그렇지. 위안과 휴식, 다른 존재에 대한 배려. 위안과 휴식, 다른 존재에 대한 배려. 다음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주야? 이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그늘이 없어진다고 불평한대. 그늘은 위안과 휴식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위안과 휴식이 되는 대상이 없어져서 불평한대. 누구만 생각하는 거지? 그런 거 뭐라고 하지? 이기심, 그렇지. 이기적인 사람들이야. 자, 아직 쓰지 마. 자, 그러면 이기적이지 않은 누구와 대조돼? 산수유나무, 그렇지. 그래서 거기에 산수유나무와 대비되는 대상, 산수유나무와 대비되는 대상, 괄호하고 이기적인 인간의 속성, 이기적인 인간의 속성. 그 다음 4번은 잘못 넣은 거예요. X 치세요. 다음 표현 방법 첫 번째 농부에 사용된 표현 방법 동거나 뭐게? 의인법. 의인법이야.
산수유나무를 의인화함으로써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난 참신한 표현. 농사는 인간만 짓는 건 줄 알았는데 산수유나무도 생각해보니까 농사를 지은 거나 마찬가지야. 굉장히 참신한 표현이죠. 자, 그 다음 농부처럼 재미난 무슨 법이었지? 직유법. 다음 그늘농사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 이거 태어나 사람들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생각이라고. 그 어떤 발상이라고 했지? 참신한. 참신한 발상. 자, 그 다음 4번 노란 좁쌀 아니 노란 꽃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 요거 다 무슨 이미지일까 제비나? 시각적 이미지. 그 다음 산수유나무와 불평하는 사람들이 서로 반대되네요. 산수유나무는 이타적인 존재고 배려와 미덕을 베푸는 존재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존재고 배려와 미덕을 베풀지 않는 존재예요. 이 두 가지를 뭐 하고 있다고 해 태어나? 그치, 대비적 표현입니다. 그 다음 6번 산수유나무와 그늘과 농사를 짓고 있다와 뭐뭐다라는 말이 이 작품에서 우주야 한 번 나와요 여러 번 나와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 시어 거기다 쓰세요. 시어 쉼표 식구 쉼표 어미 반복 시어 식구 어미 반복 반복하면 우주에 무슨 효가 있을까? 운율 형성합니다. 됐습니까? 됐냐고. 예. 그래서 우리 참신한 표현과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주제를 드러낸 문태준의 산수유나무의 농사였습니다. 서정갈래의 특징이 잘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서사갈래의 특징을 봐야겠지. 우리 박완서 소설가의 카메라와 워커라는 소설 볼 건데요. 굉장히 재미없어요. 재미없고 굉장히 길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해야지? 선생님이 아까 제목이 중요하다 했잖아. 이 작품도 제목을 먼저 보셨었어야 돼요. 카메라와 워커야. 그러면은 뭐랑 뭐가 중요해? 카메라랑 워커가 중요해. 그래서 우리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카메라라는 소재와 워커라는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면서 작품을 보셔야 됩니다.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전쟁 직후예요. 전쟁 직후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전쟁이 언제 일어났죠? 우리나라 6.25 전쟁이? 1900 몇 년대? 50년대 일어났어. 그래서 그때 전쟁을 겪고 그때 자식을 낳았다고 생각을 해봐. 그때쯤에. 그러면 한 70년대쯤에 자식이 20대가 넘어가지고 취업하고 뭐 사회생활을 할 때가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전쟁을 겪은 50년대에 자식을 낳은 부모 세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자식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을까? 무조건 어떻게? 뭐. 풍족하게. 그렇지. 뭐 당연히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풍족하게도 있고, 그렇지. 풍족하게도 있고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꿈을 위해 막 노력하고 현재의 고통을 감수하고 이런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어. 왜? 내가 꿈꾸면서 노력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야. 당장에 뭐가 중요해? 꿈보다는 당장에 내가 안전하고 당장에 먹고 사는 게 중요한 세대야. 엄마 아빠 세대는. 이해되시죠? 하지만 자식들은 전쟁을 안 겪어봤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먹을 게 생길지 몰라. 라는 두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 젊은 세대들은 막 꿈도 찾고 싶고 막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 뭐 하게 되겠어? 갈등하게 되겠지. 우리 소설에서 갈등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 작품도 마찬가지야. 6.25를 통해서 가족들을 다 잃은 사람이 이제 어머니거든요. 그 어머니가 주인공으로 나와.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래서 자식을 내 마음대로 키우려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계획대로 자식을 키워요. 그래서 자식이 그걸 시키는 대로 하는데 자식이 행복할까 불행할까? 불행하고 그러면 이제 엄마는 자식을 돈 많이 벌게 키우려고 노력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안 굶었으면 좋겠고 안전했으면 좋겠고 하니까 그렇게 키웠는데 그럼 자식이 돈이라도 많이 벌었을까? 어때? 약간 느낌이? 안 벌었을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못 버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과연 이렇게 자식에게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실 이 자식이 왜 돈을 못 벌었을까? 그거는 사회적인 문제도 있어. 왜냐면 1970년대쯤이면 그때는 어느 시대게 우리나라가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가 무슨 일을 무슨 분위기였는지 아세요? 막 새마을운동 이런 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그런 거 막 요즘에 막 굿즈 같은 걸로도 많이 나오던데? 노랑 색깔 티셔츠에 여기에 막 이렇게 동그라미 뭐 요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새마을 이렇게 써있는 거 본 적 없어? 있어요. 있어요? 이게 1970, 80년대에 우리나라가 산업화 시기였어요. 산업화 도시화 시기였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의 발전, 전쟁을 복구하는 데에 온 국민이 다 동원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시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빠른 시기에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개인의 취향이나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거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수단, 도구가 된 거지. 그럼 사람들이 점점 뭐만 더 중요하게 생각해? 돈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약간 인간 소외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세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들 같은 애들이 많겠지. 돈 많이 벌려고 취업에 뛰어드는 애들이 많겠지.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근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동기부여가 잘 돼 있는 애들이랑 경쟁했을 때 이기겠어, 지겠어, 이 아들이? 왜요? 지겠지. 그러니까 취업을 계속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육체노동 하는 데까지 가. 그래가지고 이제 육체노동 하는 데를 갔는데 이 엄마가 저기를 하는 거야. 엄마가 하도 아들한테 편지가 안 오고 연락이 안 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엄마가 가봤는데 아들이 살고 있는 꼬라지가 너무 엉망인 거야. 막 방에서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아들이 평소에 내 아들과 다르게 욕도 많이 하고 막 태도도 되게 공격적으로 바뀌고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들을 다시 서울로 데려가려 하거든요. 근데 아들이 거절해. 왜 거절할까? 아들도 이렇게 살기 싫을 거 아니야. 근데 아들을 왜 거절할 것 같아? 여러분이 아들이라면은 서울로 따라갔을 것 같아? 거절했을 것 같아? 제비는 어땠을 것 같아? 엄마가 시키는 대로 평생을 살았어. 근데 지금 현실은 좁아 터진 방에서 그 냄새나게 맨날 땀에 쩔어가지고 일만 하는 삶이야. 육체노동 하는 삶이야. 근데 엄마가 와가지고 네가 이렇게 살 줄 몰랐다. 우리 다시 서울 가자. 이렇게 얘기해.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따라서? 그치. 엄마에 대한 반발심이나 저항이나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엄마가 혼자 서울로 돌아가면서 내가 자식을 잘 키운 걸까? 엄마는 사실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자식한테 헌신한 거야? 나같이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식한테 헌신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자식을 불행하게 만든 건 아닐까라고 고민하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는 시대적 배경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상징적인 소재들도 많이 나오고 또 시점 문제도 좀 볼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용도 길고 박완서 소설가 엄청 유명한 소설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서 아주 큰 분량을 차지할 부분이라서 중요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카메라와 워커는 무슨 의미냐면 딱 혹시 느낌이 와? 문학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줄거리를 대충 들었으면 느낌이 올 텐데. 두 가지의 삶을 상징해요. 카메라가 상징하는 삶이 있고 워커가 상징하는 삶이 있어. 동건이 혹시 어때? 워커는 육체 노동하는 맞아. 사람? 카메라는 뭘까? 약간 멀리서 보는 엄마?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아들이 원래 카메라 그 엄마가 아들이 빨리 정규직에 취직해서 아내랑 같이 그냥 출사 다니고 이렇게 카메라로 사진 찍어서 다니길 원했었어. 이게 이제 엄마가 생각한 이상적인 삶이야. 그런데
현실은 이제 땀에 찌든 워커를 제대로 벗지도 못하는 삶이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상과 현실의 삶을 상징하는 소재거든요. 우리 작품에서 한번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훈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로 시작하는 거 맞아?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봐야 되구나. 그 소설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 중략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중략된 부분이 엄청 중요하다요? 왜 그러냐면 작품의 내용, 본문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내용이어가지고 이 내용을 요약해서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중략 부분의 내용, 앞부분 줄거리 잘 보셔야 돼요. 한번 볼게요. 나는 6.25 전쟁으로 인해 오빠 부부를 잃고 결혼도 하지 않은 20대의 나이에 갓난아기인 조카 훈이를 맡아 키우게 된다. 아들이 아니라 조카였어. 맞아. 근데 조카 인생에 이렇게 매달려 살았다는 거지. 왜? 오빠네 부부가 다 죽었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다 잃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훈이에게 먹일 우유를 사기 위해 나는 어머니와 함께 남쪽으로 피란을 갑니다. 원래는 북쪽에 있었는데 남한으로 넘어오게 돼요. 남한으로 넘어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먹일 우유를 사기 위해. 그렇지. 그러면 이 이유가 우리 남한이랑 북한이 왜 나눠졌지? 우주야? 남한이랑 북한으로 나눈 이유가 뭐야, 우리나라? 그치. 근데 전쟁을 왜 했어, 그러면? 너 진짜 이거 모르면은 진짜 얼마 전에 3.1절이랑 상관없지만. 전쟁 왜 있냐고요? 어. 북한이 먼저 들어와서. 그러니까 북한이 왜 들어왔는데? 우리나라가 왜 아직도 북한이랑 통일 못 하는데? 뭐가 달라? 인형. 그래, 이념이 달라서 싸운 거야. 민주주의 하자, 사회주의 하자 하다가 나는 그러면은 민주주의 나라에 살고 싶지 않아. 사회주의 나라에 살고 싶지 않아. 해가지고 전쟁 난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근데 사실은 이런 민주주의, 사회주의 하는 이념 갈등,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소시민에게도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전쟁을 해서 가족들을 다 잃어야 할 만큼? 아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엄마도, 나죠, 주인공. 나도 내가 남한으로 온 이유는 민주주의를 선택해서 온 게 아니라 뭐야? 뭐 우유 먹이려고 내려온 거야. 현실적인 이유로 넘어온 거야. 이념이 가지고 있는 허위성을 알 수가 있는 거겠지. 일단 까만 색깔로 밑줄 칠게요. 훈이에게 먹일 우유를 사기 위해 까만색으로 밑줄 치시고 피란. 난리를 통해 도망가면 피란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전쟁 같은 인위적인 걸로 인해서 도망가면 피란이라고 그러고, 자연재해 같이 어쩔 수 없는 자연으로 인한 피해로 도망가는 거 피난이라고 그럽니다. 혹시 어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서. 전쟁은 피란이고, 뭐 홍수 이런 건 피난이야. 자, 피란을 가게 된 현실적인 이유. 그래서 이제 할머니랑 고모랑 이제 아들이랑 이렇게 셋이서 가게 되는 거죠, 남쪽으로. 전쟁이 끝나고 나는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아요. 하지만 여전히 조카 훈이를 친자식처럼 여기고, 심지어 친자식까지 있어. 훈이가 사회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면서 나는 훈이의 삶에 깊이 관여한다. 이게 엄청 중요해.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뭐였어요? 이념 갈등이었잖아. 그런데 우리 혹시 1970, 80년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산업화 도시화였는데 정치적으로 어떤 시대였는지 아시나요? 이거 관련된 영화 드라마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 독재? 그치, 독재 시절이야. 그래가지고 막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아니면은 연세대인가에서 돌아가신 분 있잖아. 수류탄 맞고 돌아가신 분. 1984? 뭐 그런 것도 있고, 남영동 사건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다 그 시기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다 알고 있어? 왜 릴스만 보지 말고 영화랑 그런 것 좀 봐. 책 안 읽을 거면은 그런 거라도 좀 봐, 얘들아. 전혀 와닿지 않군, 태어나. 전혀 와닿지 않아? 와닿아? 볼 거야? 거짓말 치는 거야? 왜 내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말하는 거야? 진짜 볼 거야? 볼 거야? 뭐 볼 거야?
걱정하고 있고. 그래.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야?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아들만은 그 우리 아들 세대, 자식 세대만은 이념 갈등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런데 아니 세상이 독재잖아.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독재에 맞서서 맞서 싸워요. 싸워야 돼요. 뭐를 외쳐야 돼요?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외쳐야 돼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 시대가 나를 이념 갈등에 휘말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야. 맞잖아? 그런데 어른 세대의 입장에서는 어때? 전쟁을 겪었으니까 이념 갈등은 정말 허위야.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 라는 게 가치관에 깊게 박힌 사람이야. 하지만 훈이는 그렇지 않다고. 훈이는 사람처럼 살지 못할 거면 죽는 게 나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이 세대 간의 갈등의 원인이 이해가 되세요? 시대적 배경으로 기인한 거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 빨간 색깔로 밑줄 칠 거야. 왜 이들이 갈등할 수밖에 없었냐? 훈이가 사회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면서. 엄마가 독재를 옹호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지. 전쟁을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그 춥고 배고픈 느낌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직접 겪음으로 인해 엄마 아니지 자꾸 엄마래. 고모. 전쟁을 직접 겪음으로 인해 근데 1인칭 주인공 서술자니까 나라고 해야겠지? 나가 갖게 된 소망. 제발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만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중요한 가치는 뭔 거야? 경제적 가치인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훈이한테 중요한 가치는 정신적 가치인 거야. 자, 여기까지가 발단이고요. 그 다음 이제 전개 부분부터 보시면 훈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반을 문과로 나누게 되었고 훈이가 나한테는 아무 상의도 안 하고 문과를 택한 걸 나는 나중에야 알았다. 그러니까 지금 훈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지금은 구분이 없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분이 있었죠. 그래서 반을 문과랑 이과로 나눠지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더 취업이 잘 돼? 이과가 취업이 잘 되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경제적 가치를 우선하는 사람이니까 자꾸 엄마래. 고모는 경제적 가치를 우선하는 사람이니까 어디를 갔으면 했을까? 이과. 그런데 훈이는 정신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문과를 선택한 거야. 고모에게 말하지 않고. 갈등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거기다가 파란 색깔로 밑줄 칠게요. 훈이가 나한테는 아무 상의도 안 하고 문과를 택한 걸 나는 나중에야 알았다. 나와 훈이가 갈등하게 된 원인이겠죠? 문이과 선택과 관련된 갈등입니다. 우리가 이 단원을 배우는 이유가 뭐였지, 근데? 뭐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서사갈래, 그치? 그러니까 소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요. 그래서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해야겠죠? 이 작품 시점이 뭔 것 같아요?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인 것 같아요. 뭐를 통해 알았어? 나를 통해 알았어. 니네 알았어, 몰랐어? 일주일에 3번씩 볼까? 진짜? 아니지. 그럼 빨리 대답해. 일주일에 3번씩 봐? 그럼 대답해. 자, 나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1인칭 주인공 시점. 나가 나온다고 무조건 주인공 시점은 아닌데 줄거리 들어보니까 주인공이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효과가 뭐였어? 주인공의 마음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서 생동감이 높아지고 사실성이 높아지는 게 효과였잖아요.
여기서 우리 그 시점의 효과를 한번 보자고. 내 마음, 내가 서운했던 이유가 자세히 나와. 나는 우선 그런 문제를 나한테는 상의 한마디도 안 한 게 일단 서운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할머니를 얘기하는 거겠지?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오빠가 전문학교에서 문과였다는 것만으로 덮어놓고 문과를 싫어했다. 자, 여러분, 이 작품이 주인공이 엄마이기 때문에 호칭이 약간 헷갈려. 자, 나는, 자꾸 엄마래. 고모예요. 그죠? 자, 그리고 훈이는 고모의 뭐예요? 조카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래서 고모가 훈이라고 지칭을 하지. 훈이의 아빠는 여기서 뭐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오빠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훈이의 할머니는 뭐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어머니래, 엄마래. 어머니래? 어머니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호칭을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이걸 정리해 놓는 거 좋을 것 같아. 어머니, 훈이의 할머니, 오빠, 훈이의 아버지. 이렇게, 나는 고모. 이렇게 왜 정리해야 되냐면 주인공이 두 명이라 그래. 내가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훈이도 주인공이어서 훈이 시점에서의 호칭도 정리를 해놔야지 우리가 인물 관계를 안 헷갈리겠지. 근데 이 부분도 중요하다. 일단 내가 서운한 이유는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문과를 선택해? 이거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 즉 훈이의 할머니는 왜 문과를 싫어하냐면 오빠가 전문학교에서 문과여서 싫어한다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훈이의 아빠도 어디에 갔다는 거예요? 문과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훈이의 아빠가 문과에 가서 이와 관련해서 뭔가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전쟁과 관련해서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뭔가를 했겠지?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래서 문과가 싫어진 거야. 아빠를 죽게 만든 게 문과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도 나는 훈이 편이 돼서 고등학교 문과가 반드시 장래의 문학 지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러니까 이거지, 이제. 문과를 간다고 해서 아비처럼 아마 아빠가 작가인가 그랬을걸? 그래서 그 아빠처럼 그렇게 문과 직업을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훈이 편을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훈이에게 정서적으로 잘해줬어. 뭐 이런 거죠. 자, 그렇게 설득을 했지만 어머니는 지레 겁을 먹고 있었어요. 자, 이 부분 파란 색깔로 또 밑줄 칠게요. 엄마가 왜 문과를 싫어하는지 손자 훈이가 어머니의 아들인 나의 오빠와 같은 길을 걷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겠죠. 아들을 잃은 것도 모자라서 손자까지 같은 방식으로 잃게 될까봐.
어머니는 오빠가 평생 사회에 참여해서 돈 한 푼 벌어들인 일이 없는 주제에 까닭없이 죽어야 하는 일엔 끼어들고 말았다는 사실이 문과 출신이라는 것과 반드시 무슨 상관이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우리 두 가지가 서로 대조되거든요? 대조되는 거 한번 찾아볼까? 태연아? 어떤 일과 어떤 일이 지금 대조돼? 뭔가를 한 번. 맞아. 문과랑 이제 이과랑 대조되는 거잖아요. 그거 방금 그 문장에서는 어떤 일과 어떤 일이 대조되는 걸까? 구절에서 찾아보자. 오빠가 상위 청에서 그만큼 모든 문장을 다 읽을 거야? 두 가지가 대조된다고. 대조되는 걸 찾아야지. 잘 모르겠어요. 안 돼, 찾아야 돼. 생각해, 얘들아. 전혀 어렵지 않아. 문장이 기니까 안 읽고 싶어서 그런 거야. 어머니는 집에 밥을 먹고 있었다. 그 부분 아니잖아. 그 다음 문장이잖아. 그 문장, 너가 읽은 문장이 맞아. 그 문장에서 대조되는 두 가지의 일을 찾으라는 거야. 까다없이 죽어야 하는 일. 과. 대조되는 건 뭐야? 무슨 일이야? 문과 출신. 문과 출신이 여기 없잖아. 까닭없이 추구하는 일은 뭐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태연아? 예? 까닭없이 죽어야 하는 일은 뭐를 추구하는 삶을 상징할까? 뭔가 문과가 아까 뭐였는데? 엄마는 왜 이과 가라고 하는데? 이 작품이 제일 중요해. 엄마는 왜 이과 가라 해? 오빠와 같은 길을 걷게 되고 그건 할머니. 아, 엄마의 고모. 고모는 왜 이과 가라 해? 상위 고모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데? 봐봐. 그러니까 얘들아, 필기만 그냥 그렇게 하면 뭐래? 모르는데, 필기 내용을 문제에 적용 못하는데 시험 잘 보겠냐? 우리 아까 거의 뭐라 밑줄 쳐놨어? 앞부분의 줄거리에? 나가 갖게 된 소망에 뭐라 밑줄 쳐놨어? 풍요롭게 살기를 바란다고 밑줄 쳤잖아.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 현실적 가치랑 정신적 가치가 서로 달라진다고. 이과 가면 취업 잘해서 돈 잘 버니까. 그래서 문과 가지 말라 한다 했잖아. 태연이 맞아,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랑 대조되는 거야? 돈 한 푼 벌어들인 일이랑 까닭없이 죽어야 하는 일이 서로 대조되는 성격인 거야. 돈 버는 일은 뭐를 추구하는 삶, 태연아? 정신 돈 버는 일. 육체 정신- 정신 반대가 뭐였죠? 정신을 봤는데? 경제적인 가치. 그치? 그리고 까닭없이 죽어야 하는 일은 뭐야? 정신적인 가치야. 맞죠? 거기다 빨간 색깔로 밑줄 칠게요. 돈 한 푼 벌어들인 일, 빨간색으로 밑줄 치고, 까닭없이 죽어야 하는 일, 밑줄 치고. 첫 번째 건 현실적인 삶이야. 두 번째 건 이상을 추구하는 삶이야.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조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할머니가 두려워하는 나의 오빠와 같은 길은 이 삶이겠어요? 이 삶이겠어요?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2번이겠지. 우리 이거 이렇게 연결해주자. 그러니까 사실은 뭐야? 이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할머니에겐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까닭없이 죽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얘들아? 진도를 빨리 나가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필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필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자, 그것이 문과 출신이라는 거랑 상관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나는 고모죠. 그럴 리가 없다고 어머니를 위로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머니 생각에 동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나도 1번 편이에요? 2번 편이에요?
1번 편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를 바로 잡아버리라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나는 무슨 행동을 하게 되냐면 나는 학교에 쫓아가서 담임 선생님에게 애걸하다시피 해서 훈이가 문과에서 이과로 전과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자, 이때 자, 고모의 이 행동 어때 보여, 우주야? 처절해 보여. 처절해 보여. 잘했어, 잘못했어, 고모, 네 생각에. 잘못했습니다. 왜? 훈이를 잘 살게 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거 하고 싶은 거 해야죠. 그치, 훈이에게 상의를 하지 않았어. 앞에서 뭐라 했어? 훈이가 자기한테 상의 없이 문과를 선택해서 서운했다며. 근데 지가 훈이한테 상의하지 않고 심지어 훈이의 구역에 와가지고 담임 선생님이랑 싸바싸바 해서 훈이의 인생을 결정했단 말이야. 갈등이 생기겠지. 자,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파란 색깔로 체크해 줄게요. 나는 학교에 쫓아가서부터 이과로 전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까지 체크하시고, 훈이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훈이의 진로를 바꿔버렸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요. (10쪽에서) 15쪽까지 서술형도 해야 된다. 10쪽에서 15쪽까지랑 대단원 68쪽. 네, 10쪽에서 15쪽까지랑 68쪽 풀고 채점에 오시는데 답지도 있으니까 선생님 막 답지 걷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아.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너네가 문제 풀고 스스로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당장에 선생님의 잔소리를 피하기 위해서 베낄 수도 있겠지. 그런 유혹이 있겠지.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게 자기한테 손해라는 걸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말 들었어? 네. 숙제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해오세요. 잘 가라.